안녕하세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워보실 내용은 하이포코틸 메저먼트입니다. 간단하게 어떤 실험을 할 것인지 설명을 드리자면, 식물체도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빛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생리활성들을 조절을 합니다. 광합성을 한다든지, 혹은 뭐 계열을 일으킨다든지. 근데 이제 빛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혹은 어떤 종류의 빛을 받느냐에 따라서 여기 보이시는 이 하이포코틸의 길이도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 하이포코틸의 그 달라지는 길이, 즉 그 달라지는 길이를 식물의 이제 광 반응성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달라지는 길이를 측정함으로써 식물체 내에서 어떤 반응 때문에 이렇게 길이가 달라지게 되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하이포코틸이라는 부분 자체가 생소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왼쪽에 이렇게 그림을 가져와 보았는데요. 보이시는 건 이제 아라비도시스의 시들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익히 보셨던 코틸레돈, 떡잎이 맨 위쪽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뭐 슈트 에피컬 메리스템, 그 루트,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하이포코틸은 어디를 지칭을 하냐면 여기 루트와 떡잎 사이에 있는 요 줄기 부분을 하이포코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들링 스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한국말로는 하배축이라고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이포코틸로 주로 이야기를 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험에 앞서서 좀 설명을 드릴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부분은 생체 시계입니다. 식물의 생체 시계인데요. 생체 시계는 식물이 가지고 있는 일정한 내부의 어떤 리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환경 신호가 이렇게 주어지면 이 생체 시계에서 일정한 반응을 산출해서 뭐 개화로 이어진다든지, 혹은 뭐 식물의 면역 반응을 촉발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식물의 성장을 매개한다든지, 이파리의 각도 등을 조절한다든지 하는 이런 활성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죠. 뭐 언제 배가 고프고 언제 밥을 먹고 언제 잠을 자야 되고 하는 이런 생리 반응들이 우리 동물 내부에 있는 생체 시계에 의해서도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식물도 마찬가지로 언제 어떤 유전자들이 이렇게 발현이 됨으로써 발현이 되게끔 조절을 함으로써 식물이 다양한 이렇게 생리 활성을 조절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우리는 뭐 이렇게 생체 시계를 통해서 어떤 아웃풋이 나타나는 것을 이게 공부할 게 아니고, 인풋 중에 이제 라이트 혹은 템퍼처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요 요소들 이제 식물체에 뭐 어떤 값을 입력해주는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볼게요. 템퍼처는 공부는 안 할 거고요. 라이트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식물에 있어서 이제 라이트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광합성, 식물은 빛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한다라고 주로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 이외에도 식물체는 빛을 인지해서 주변 환경들을 이제 인지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발달시켜 왔고, 언제 꽃을 피워서 언제 작물의 생산량을 극대화할지, 언제 이제 리프로덕션을 극대화할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메커니즘도 많이 발달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공부할 건 요 서라운딩을 인식하는 요 레코니션, 요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이제 다룰 것입니다. 라이트는 이제 두 가지로 좀 쪼개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라이트 퀀티티이고요. 하나는 라이트 퀄리티입니다. 라이트 퀀티티는 인텐시티라고 하는데, 이 그림을 보시다시피 빛의 세기입니다. 빛이 얼마나 약하냐, 강하냐에 따라서 이제 식물이 어떤 반응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라이트 퀄리티 부분도 있습니다. 이 라이트 퀄리티는 이제 빛의 파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래쪽에 보시는 이 파장대, 이 스펙트럼은 가시광선 스펙트럼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영역이고요. 380 나노미터에서 700 나노미터까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시광선 스펙트럼은 딱 이 파장대에 존재를 하고, 식물은 이 가시광선을 인식을 해서 여러 가지 생리 활성들을 조절할 수 있게끔 만드는데, 이 여기서 이제 이런 파장대들을 인식하는 그 광수용체들이 식물체에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블루라이트를 인식하는 크립토크롬들 혹은 FKF1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레드라이트를 인식하는 파이토크롬 B라는 것들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700나노미터보다 좀 더 바깥인 730나노미터를 인지를 하는 화이트 크롬 A가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화이트 크롬 A는 그 아까 전에 730나노미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의 파장대를 원 적색광 그 파레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레드를 인지하는 포토 리셉터이고 파레드를 인지를 해서 개화를 촉진시키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레드라이트는 화이트 크롬 B가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데 화이트 크롬 B는 이렇게 이런 파장대에 레드라이트를 인지를 해서 개화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블루라이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블루라이트는 어, 크립토크롬과 FK4는 이렇게 개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GTL은 반대로 좀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번 강의에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요. 그리고 포토트로핀 같은 경우는 이제 굴광성을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광수용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집중할 내용은 화이트크롬 A와 화이트크롬 B입니다. 이제 전체 스펠링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화이트크롬을 한번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크롬은 자, 이게 H고요. 화이토크롬. 네, 요런 형태로 이제 스펠링을 적게 됩니다. 그래서 요 화이토크롬이 이제 파레드 원적색광과 레드라이트를 인지하는 그런 광수용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레드라이트랑 파레드라이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잠깐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시면 왼쪽에는 이제 상추의 씨앗인데 상추의 씨앗에 다양한 라이트 퀄리티를 처리를 해서 다양한 라이트를 처리를 해서 발화가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어두운 상태에서는 씨앗이 발화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레드라이트를 처리를 했을 때 요 씨앗들이 발화를 합니다. 즉 레드라이트에서는 요렇게 씨앗들을 발화를 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레드라이트를 처리를 했다가 다시 파레드라이트를 처리를 했더니 놀랍게도 발화를 촉진했던 요 씨앗들이 발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즉 파레드 자체가 이제 발화를 시키지 않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구나, 발화를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이제 이 그림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다시 레드라이트를 처리를 했더니 또 발화가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또 파레드를 처리를 했더니 발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레드라이트랑 파레드라이트가 서로 반대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어, 어떤 빛을 마지막에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나타내는 이 식물의 절미네이션이 달라진다는 거죠. 즉 뭐냐면 가역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드였다가 파레드였다가 이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광가역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레드라이트는 발화를 촉진, 파레드라이트는 발화를 억제한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전공서적 같은 데 찾아보면 잘 나오긴 하겠지만 파이토크롬과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레드라이트과 파레드라이트를 인지하는 그 포토 리셉터가 파이토크롬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파이토크롬이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죄송합니다. 하나는 이제 PR 폼 죄송합니다. 자, 하나는 이제 PR 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하나는 PFR 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이토크롬은 이 두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 그 광가역성이 존재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730나노미터 730나노미터에서는 그 파이토크롬이 PR 폼으로 존재를 하다가 PFR 폼으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되고요. 아, 죄송합니다. 730이 아니고 700나노미터입니다. 즉 레드라이트를 받았을 때는 이제 PR 폼에서 PFR 폼으로 전환이 일어나게 되고 여기서 파레드 라이트를 받았을 때 다시 PFR 폼에서
PR 폼으로 돌아가는 이런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즉 이렇게 가역성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PFR 폼은 이제 파이토크롬에서 액티브 폼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끔 하는 그런 폼인데 레드라이트 받았을 때 PFR 폼이 많아지게 되고 파레드를 받았을 때 PR 폼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체 내에서는 이 PR 폼과 PFR 폼의 비율에 따라서 이런 생리 활성들을 조절을 하게끔 메커니즘을 발달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레드라이트, 파레드라이트를 인지하는 게 어떤 파이토크롬들이고 이게 PR 폼과 PFR 폼 왔다 갔다 하면서 광가역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은 이제 식물체가 발화를 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거는 콩이라서 애기장 때랑 그렇게 100% 일치하지는 않는데 일정 부분들만 이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 종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발화를 시키게 되는데 이제 발화를 하면서 일정 환경에 되면 발화를 하게 되는데 발화를 하면서 이렇게 하이포코틸 뿌리와 함께 하이포코틸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 하이포코틸이 에피컬 훅이라는 구조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떡잎을 지상부로 올리는 이런 작용을 나타내게끔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떡잎과 이 뿌리 사이에 있는 이 줄기 부분을 이제 코틸레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요 요 굽어진 부분을 에피컬 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피컬 훅은 어떻게 쓰냐면 에이피컬 후크라고 해서 식물체가 지상부로 올라올 때 요 떡잎 부분이 혹은 요 메리스틴 부분이 닫히면 안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을 단단하게 해서 이 부분을 휘어서 먼저 이 부분이 땅을 뚫고 올라오게끔 할 수 있는 즉 이 메리스틴 부분에 데미지를 덜 받게끔 하는 이런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콩이기 때문에 애기장 때에는 뭐 없는 구조인 뭐 폴리에지 립스 그리고 에피코틸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네요. 아무튼 에피컬 훅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코틸레돈이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식물체에서 빛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어떤 반응이 이제 나타나는지, 하이포코틸에 대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없는 환경에서는 왼쪽에 보이시는 이런 암 형태 형성, 스코토몰포제네시스를 일으키게 되고 빛이 있는 환경에서는 이제 광 형태 형성이라고 해서 포토몰포제네시스 라는 반응을 나타내게끔 됩니다. 자,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요 시들링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에피컬 훅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 하이포코트 자체가 상당히 깁니다. 뿌리와 이 그 떡잎 사이에 있는 요 줄기 부분이 상당히 길입니다. 마치 콩나물 마냥 이렇게 길어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빛이 없는 환경에서 자란 유식물입니다. 그리고 떡잎 자체도 노랗고 잘 벌어져 있지가 않죠. 그래서 떡잎이 이렇게 노란 거, 황백화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에티올레이티드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쨌거나 얘도 클로로플라스트가 존재를 하는데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에티오플라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을 받지 못한 엽록체를 에티오플라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에티오플라스트 자체가 이렇게 발달이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빛을 받기 위해서 계속 하이포코티를 이렇게 신장하면서 땅을 뚫고 나오려는 이런 작용들을 하는 것이죠. 자, 반면에 이제 광 형태 형성에 가게 되면은 식물체의 하이포코티의 길이가 상당히 짧습니다. 즉, 더 이상 이제 빛을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하이포코티를 늘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코틸레돈, 떡잎이 익스펜션 되면서 벌어지고 그리고 엽록체가 축적이 되면서 이렇게 초래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디에티올레이티드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포코틸이 상당히 짧은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빛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도 이렇게 하이포코틸이 길고 짧고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실험을 할 거냐면 다음과 같이 이제 실험 디자인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와일드 타입, 그리고 파이토크롬 A 뮤턴트, 파이토크롬 B 뮤턴트 이 세 가지를 준비를 하였고요. 그리고 각각의 서로 다른 라이트 퀄리티를 또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나는 화이트 라이트를 처리를 하였고 또 하나는 이제 레드 라이트, 또 하나는 파레드 라이트를 처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발한 애기장 때에 이런 각각의 씨앗들을 각각의 라이트 퀄리티로 한 5일간 이제 기를 것인데요. 보이시면
이제 화이트 라이트에서는 정상적인 뭐 이런 생리 활성을 나타내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레드 라이트나 파리드 라이트만 존재했을 때는 다른 빛들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화이트와는 조금 다른 그런 생리 활성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 하이포커틸 자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드만 존재할 때 그리고 파리드만 존재할 때 그 하이포커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을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파이토크롬 A 뮤턴트에서는 파이토크롬 A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화이트에서도 정상적인 작용이 아니고 서로 조금 다른 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분을 관찰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레드라이트, 파레드라이트에서도 이제 관찰하실 건데 파이토크롬 A 자체가 파레드를 인지하는 포토 리셉터이기 때문에 이 조건 같은 경우에는 파레드를 처리를 했지만 빛이 있다고 인지하지 못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암 형태 형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파이토크롬 A 뮤턴트가 파레드를 인지하지 못해서 어떤 생리 활성을 보이는지 진짜 스코톰 오브 제네시스를 보이는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토크롬 B 뮤턴트도 마찬가지로 화이트랑 파레드에서는 빛이 있다고 느끼겠죠. 하지만 레드라이트에서는 이제 파이토크롬 B 자체가 레드를 인식하는 포토 리셉터이기 때문에 레드만 주어졌을 때는 어둠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분명 스코터 몰포제네시스를 일으킬 건데 실제로 스코터 몰포제네시스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파이토크롬 B가 실제로 레드라이트를 인식하는 광수용체인지 등을 이 하이포코틸 메저먼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예비 실험 결과인데 각각의 라이트 퀄리티에 따른 이 뮤턴트들 그리고 와일드 타입에서의 이 하이포코틸 길이를 비교한 그런 사진들입니다. 파이토크롬 A 뮤턴트는 제가 이 사진을 찍을 때 유실돼 가지고 지금 여기엔 표시가 되진 않았는데 일단 데이터에서는 이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화이트 라이트에서는 이 검은색 막대인데 파이토크롬 B가 없을 때 상당히 이 하이포코틸의 길이가 길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즉 파이토크롬 B 자체가 하이포코틸을 억제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파이토크롬 A는 와일드 타입과 크게 큰 차이가 없죠. 이건 조금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드라이트는 보시면 파이토크롬 B의 경우 이제 레드라이트를 인식할 수 있는 수용체가 없기 때문에 스코터 몰포제네시스가 상당히 많이 일어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요 하이포코틸의 길이가 길어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파레드라이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파이에이 뮤턴트에서 조금 더 하이포코틸 길이가 길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뭐 파이토크롬 B만큼 길어진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파이토크롬 A는 뭐 논문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파이토크롬 B와 함께 그 하이포코티 일롱게이션에 어떤 작용을 한다라고는 나와 있지만 파이토크롬 A 단독으로 이 하이포코티 일롱게이션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토크롬 A는 일단은 뭐 저희가 레드랑 파리드 라이트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같이 실험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파이토크롬 A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탐구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하이포코티 일롱게이션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이 많이 밝혀져 있는 이 파이토크롬 B를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탐구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이토크롬 B가 없을 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파이토크롬 B가 이제 안쪽에서 그 식물체 내부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패스웨이가 있어요. 하이포코티와 관련된 두 가지 패스웨이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에틸렌 패스웨이 그리고 또 하나는 피프 그리고 GA 패스웨이입니다. 에틸렌은 파이토 호르몬입니다. 기체 호르몬이고 여러 가지 식물체에서 시네센스를 일으킨다든지 혹은 열매를 익게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리 활성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하이포코틸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애기장 때가 시들링 상태에서 이렇게 메카니컬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에 트리플 리스폰스라는 걸 나타내게 되는데 이 트리플 리스폰스는 그 에틸렌 자체가 이제 매개를 하게 됩니다. 자,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각각 서로 다른 농도의 에틸렌을 처리했을 때 이 시들링의 합해축 길이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에틸렌을 처리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합해축이 얇으면서 되게 긴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농도가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합해축이 수평으로 자라고, 그리고 이 합해축 자체가 상당히 두꺼워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합해축이 자라면서 그 흙을 뚫고 시들링들이 이제 흙을 뚫고 빛을 받기 위해서 자라나오는 이 과정에서 흙이 굉장히 단단하다든지, 혹은 어떤 돌멩이가 있다든지, 뭔가 물리적으로 뭔가 막고 있는 뭔가가 있을 때 줄기를 방향을 틀어서, 혹은 어, 손상을 받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두껍게 만드는, 이 물리적인 스트레스에 있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껍게 만드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트리플 리스폰스라고 부르고, 에틸렌이 이 작용들을 매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슛을 보호하기 위해서 에틸렌 자체가 이렇게 트리플 리스폰스를 매개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스텀의 일롱게이션을 이제 막습니다. 여기 줄기가 길어지는 게 점점 짧아지는 것이 보이시죠? 그러면서 에이피컬 훅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에이피컬 훅이라는 게 아까 전에 요 동그란 구조, 요 갈고리 모양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에이피컬 훅이 형성이 되면서 좀 더 식물체가 그 단단한 구조로 이 흙을 뚫고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텀 자체가 상당히 굵어지죠. 그리고 호라이즌틀 그로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호라이즌틀 그로스는 방향도 있지만 이 줄기 자체가 옆으로 자라기 때문에 이 호라이즌틀 그로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자라기 때문에 호라이즌틀 그로스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이제 에틸렌이 주로 관여를 한다, 에틸렌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틸렌이 적을 때 줄기가 얇으면서 쉽게 뚫고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에틸렌이, 그러니까 이게 흙 자체가 단단하게 되면은 에틸렌이 좀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에피컬 훅을 형성하게 되고, 줄기가 단단해지면서 좀 더 안전하게 이제 흙을 뚫고 나오는 이런 현상을 관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틸렌 패스웨이에서는 일단 시들링 상태에서는 이렇게 트리플 리스폰스를 매개하는 그런 작용들이 있는데, 하이포코틸 자체가 빛이 있고 없을 때랑 조금 다른 형태의 이런 생리 활성을 나타내게 돼요.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제 알아가시면 될 것 같은데, 요 에틸렌 자체의 분자식은 왼쪽과 같습니다. 이런 에틸렌이 이제 기체 호르몬으로서 존재를 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크 환경에서는 트리플 리스폰스 포함해서 하이포코틸 일롱게이션이 이니비션 됩니다. 반면에 빛이 존재할 때는, 에틸렌이 많이 존재하게 되면은 하이포코틸 엘롱게이션을 스티뮬레이션 하게 됩니다. 즉 스코토몰포제네시스가 많이 일어나게 돼요. 즉 서로 그 빛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서로 다른 생리활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에틸렌 한 분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자, 이거는 이제 논문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수용체의 어떤 이 에틸렌 패스웨이의 그런 크로스톡에 의해서 어떨 때는 이제 이니비션을 하고, 어떨 때는 이제 촉진을 하는, 뭐 이런 서로 다른 이 반응을 산출하게끔 만드는 그런 크로스톡 때문에 이렇게 생리활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오늘은 이 다크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설명을 하지 않고, 라이트가 존재할 때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는지를 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에인 3, 그리고 EBF1, 2, 그리고 파이토크롬 B가 있는데요. 일단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자면, 에인 3 같은 경우는 에틸렌이 존재할 때 트랜스크립션 팩터로서 스테이블해지게 되는데, 이 에인 3가 많이 존재하게 되면 스코토몰포제네시스 관련된 유전자를 전사하게 됩니다. 즉 하이포코틸이 상당히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에틸렌이 또 많아지게 되면은 두 가지의 반응이 좀 더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가 피프, 피프3, 피프3라는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이제 안정화시키게 되고, 또 하나는 하이5라는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분해하게 됩니다. 분해시키고 피프3는 양이 올라가요. 즉 에틸렌이 많아지게 되면 또 피프3가 많아지게 되고, 하이5가 양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 피프3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이 피프3는 스코트 몰포제네시스를
이제 일으키게 하는 그런 관련된 유전자의 전사를 일으키게 하는 트랜스크립션 팩터이기 때문에 에틸렌이 많아지게 되면 마찬가지로 스코터 몰포제네시스가 일어나게 되고요. 하이파이브 같은 경우에는 포토 몰포제네시스 관련된 유전자를 이제 전사를 시키는 그런 트랜스크립션 팩터인데 에틸렌이 많아지게 되면 이렇게 하이파이브 자체가 분해가 되게 되면서 포토몰포제네시스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에틸렌이 많아지게 되면 요 에인3가 많아지게 되고 피프3가 많아지게 되면서 스코토몰포제네시스가 일어나고 하이5가 분해가 되게 되면서 포토몰포제네시스가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빛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면 어떤 역할들이 나타나게 되냐면 파이토크롬 B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파이토크롬 B가 그 화이트 라이트 중에 레드 라이트를 인식해서 이제 PFR 폼으로 바뀌게 되면 핵 내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선 자체를 이제 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을 하게 돼서 PFR 폼으로서 이제 활성을 가지게 되는데 EBF1, 2를 리크루션 시킵니다. EBF1, 2는 이제 AIN3를 인식하는 SCF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AIN3에 유비키티네이션을 막 붙여서 26S 프로테아좀 디펜던트한 그런 디그라데이션을 매개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파이토크롬 B가 그 핵 내부로 수송이 되게 되면 EBF1, 2와 결합을 해서 AN3를 분해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즉 빛이 있는 환경에서 레드라이트 환경에서 파이토크롬 B에 의해서 AN3가 분해되기 때문에 결국에 스코트 몰포제네시스 관련된 유전자가 전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고, 그럼으로써 광 형태 형성이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피프와 GA 패스웨이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피프스라고 이제 적어 넣긴 했는데 주로 피프3에 대한 그런 활성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존재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파이토크롬 B가 PFR 폼으로 전환이 되어서 핵 내부로 수송이 되게 되는데 수송이 되게 되면 파이토크롬 B 자체가 이제 PIF3라는 인자를 포스포릴레이션 시키게 됩니다. 이 PIF3라는 애는 파이토크롬 인터랙팅 팩터라고 해서 PIF3라고 불리고요. 얘가 인산하게 되게 되면 결국에 PIF3가 분해된다, 분해를 시켜라라는 신호기 때문에 유비키티네이션이 되면서 프로테아 좀 디펜던트하게 이 PIF3가 분해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델라라는 프로테인도 존재하게 되는데 이 델라라는 프로테인 자체가 PIF3랑 이렇게 다이머를 이루면서 스코터 몰포제네시스 릴레이티드 진을 PIF3가 전사하지 못하게끔 막음으로써 광 형태 형성이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다크 환경에서는 파이토크롬 B 자체가 이제 PFR 폼에서 PR 폼으로 인액티베이션 되면서 바깥으로 수송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파이토크롬 B 자체가 핵 내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게끔 돼요. 자, 그리고 이 지베렐린 자체가 분비가 되게 되는데 이 지베렐린 G라고 표시를 하였습니다. 이 지베렐린 자체가 리셉터랑 결합을 합니다. GID1이라고 하는 지베렐린 인식 솔루블 리셉터인데 얘가 이제 지베렐린을 인식을 하게 되면은 SCF3-1이라고 하는 그 똑같이 SCF 활성을 가진 그 여러 가지 컴플렉스를 이제 리크루트하게 되고, 얘가 인식하는 프로틴 자체가 델라이기 때문에 이 델라 쪽에 이제 유비키티네이션을 이렇게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유비키티네이션을 시켜서 이 델라 프로틴이 분해가 일어나게끔 되고, 그래서 이 PIF3 자체가 어, 전사인자로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PIF3가 이렇게 스쿼트 브로제네시스 관련된 유전자를 이제 전사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스쿼트 몰포제네시스가 일어난다. 이 정도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험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파이토크롬 B를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빛이 있냐 없냐 혹은 레드라이트냐 파리드라이트냐에 따라서 이 내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하이퍼코트 일롱게이션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어떻게 측정을 할 거냐면, 이렇게 배지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준비가 된 이런 유식물들을 뽑아서 이렇게 그 배지 위에 눕혀서 한 10개체 정도 눕혀서 측정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접히지 않게 잘 피는 것이 중요하고 요렇게 자를 가지고 함께 사진을 찍어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 하이퍼코틸 자체의 길이를 측정을 하실 건데요. 자랑 이제 같이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자의 1cm에 해당하는 만큼의 픽셀 수를 구하고, 그리고 각각의 이제 시들링에서 하이퍼코틸 길이의 그 픽셀 수가 얼만큼인지를 해당하는지를 구해서 우리가 이 합의축의 길이 자체를 이제 측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PPT를 통해서 드렸고요. 이 하이퍼코틸 측정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신 다음에 각각 이 시들링들의 길이를 측정하셔서 요 PPT에 나와 있는 이 사용법대로 그대로 코맨드를 따라 하시면 쉽게 측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초반부에 보여드렸던 그런 그래프를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로 공부를 하셔야 될 질문 사항은 뭐냐면, 어, 광 형태, 아니, 죄송합니다. 추가로 공부하실 부분이 뭐냐면, 이 카본과 스파원에 관련된 패스웨이를 조금만 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뭐냐면, 이렇게 하이포코틸의 길이를 결정하는 뭐 여러 가지 그런 반응들 중에서 제가 지금 에틸렌 관련된 것, 그리고 뭐야, PIF와 GA 관련된 것들을 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카본과 스파원 관련된 것도 패스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카본과 스파원 관련해서 뭐 청색광도 좋고요, 혹은 뭐 레드라이트도 좋고 뭐 어떤 거라도 상관이 없으니 논문에 보고된 이 카본과 스파원 관련된 이 하이포코틸 일롱게이션에 관련된 그 메커니즘을 조사하셔가지고 보고서 결과 쪽에다가 첨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